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히 브랜드의 시대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상호로 사실상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애플은 특별한 혁신 없이도 추종자들을 불려가고 휴대폰의 부가가치를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테슬라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제조와 생산 면에서 세계 인류 반열에 올라선 우리 기업들로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품질이나 실용성보다는 브랜드나 이미지가 더욱 각광받다 보니까 우리 상품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혹자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벌어지듯이 브랜드나 이미지, 심지어 상품 가격에도 이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오랜 역사를 가진 장수 브랜드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된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1960, 7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기에 자리를 잡아서 글로벌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온 국민의 소화제 활명수에서 세계 프리미엄 가전의 대명사가 된 LG까지 오늘은 대한민국 브랜드 100년 분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익숙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CM송과 카피, 모델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할 우리 브랜드의 탄생 가능성까지 점쳐보겠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 2021년 최고의 히트 상품 별책부록과 함께하세요. 정말 히트다 히트. 갑자기요? 맥락이 있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관련이 있는데 우선 먼저 댓글부터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대로 쉴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일도 하는 법, 아리스토텔레스, 헤르만 헤세 등 창의성 대가들에게 배우는 10가지 워라벨의 지혜, 존 피치가 쓴 이토록 멋진 휴식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2828번님. 항상 혼자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쳐가는데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볼게요 해주셨고요. 장현주 님도 프리랜서인 저는 지난해 거의 일을 못해서 올해는 들어오는 일마다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다 10월 말엔 쓰러지며 최근 수술까지 받았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겐 휴식이 필요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휴식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뭔가 몰입이 필요한 여가 혹은 쉼이라는 건데, 그래서 지난해 일을 못 하셨을 때가 휴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그러나 평상시엔 해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심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게 필요한데 한국인이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동창들이 은퇴를 하고 있는데 당황해해요. 쉬는 법을 모르니까요. 네. 노는 것도 뭐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어렵죠. 어떻게 노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는 게 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이 해보지 못했거나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것도 평상시에 좀 연습해 둬야 합니다. 맞아요. 정말 쉴 줄 아는 법도 책을 그렇죠. 통해서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8261번님, 휴식이란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것, 음. 복잡한 머리를 쉬게 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자건님, 어쩌면 휴식은 관념적인 이야기인 듯 하네요. 예. 쉰다고 하지만 신체는 쉼 없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예.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의 제목처럼 이토록 멋진 휴식이란 어떤 건가요? 저도 뭐 늘 원하는 걸 다 하진 못했죠. 그래도 능동적 여가를 즐기면서 몰입하는 순간들은 있는데요. 제가 등산 좋아하고 네. 이제 운동 좋아합니다.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족저 근막염 때문에 아이고. 뛰질 못하고 네, 있습니다만 네. 한 달째. 근데 여행도 좋아하고요. 네.
그런 순간에 아주 어떤 몰입이 되고 즐겁고 그럴 때 번뜩하고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아침 오프닝이 늘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항상 직접 쓰시니까요. 예, 네. 근데 그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경우는 뭐 그토록 멋진 휴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그냥 늘어져서 쉬는 상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제대로 된 휴식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큰 인류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진 못해서 쑥스럽습니다. 소장님의 휴식 시간까지 들어봤고요. 1950번님, 주말에만 나오는 별책 부록을 듣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휴식이자 몰입이고 예. 소중한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랍니다. 해주셨고요. 김진백님도 밖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건축 일을 합니다. 네. 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하죠. 그래서 시간과 날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지금처럼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것 지금이 여유 시간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잘 활용하면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타임오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도 뇌가 인체가 받아들인 열량의 30%, 25% 가까이를 쓴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걸 한 30% 정도로 늘려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 듣고 내 일이나 내 가정이나 내 개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머리를 막 엄청나게 일하실 때처럼 굴리라는 건 아니고 네. 살짝 굴리다 보면 하고 이른바 번뜩이는 창의적인 순간이 오는데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왜 소개 안 하시죠? 이주유, 송문방, 강훈필님 등 많은 분이 광명수 씨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기대한다고 하시네요. 저도 기대하는데요. 이제 2주 남았죠?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저의 은퇴 방송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남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큰 거고요. 연습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이풀기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 시대를 풍미한 히트 제품들, 이 브랜드 홍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세상은 바뀌어도 브랜드는 살아남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 유승재 저자가 쓴 히트의 탄생,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특정 브랜드나 상호가 지상파에서는 금기시하다시피 한 소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브랜드를 이야기하시려는 이유, 소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방송은 유독 신경 쓰였어요. 네. 이게 홍보로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애플과 테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브랜드가 다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열광할 만한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그 나라 경쟁력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도 BTS라는 브랜드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들이 열심히 한 거겠지만 한국이 자랑할 만한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이해하고 규정하거든요. 네. 어렵게 들리신다면 저는 언짢지만 현실이니까 젊은 분들이 아저씨 무슨 핸드폰 사용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기 위해서죠. 근데 뭐 갤럭시를 사용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흥칫뿡 뭐 이렇게 가는 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네. 특정 브랜드 명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들에게 음. 각인된 브랜드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싶었던 되니까. 거겠죠. 예. 그리고 또 히트 상품의 역사와 브랜드,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활 문화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어떤 산업이나 기업 그들이 내놓은 브랜드를 얘기하는 건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브랜드 전문가 유승재 씨가 쓴 히트의 탄생이란 책은 저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썼대요. 근데 이걸 발전시켜서 올해 9월에 출간된 책인데,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직간접적인 홍보의 목적 없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활 문화사 거의 100년에 이르는 걸 돌아본 책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방송에서 별 수 없이 그 특정 브랜드를 쓸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있다. 새우 맛이 나는 스낵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진로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무슨 이슬의 형상으로 생긴 소주다. 그러면 이게 안 와요. 더 힘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쓰게 됐다는 점을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홍보의 목적은 네, 아니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또 국내 오래된 브랜드를 잘 모르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근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50년이 넘는 장수 브랜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놀라운 생각을 들었거든요. 익숙한 브랜드가 최근 거겠죠. 네. 광명수 씨만 해도. 근데 우리 그 브랜드 역사를 보면 조선 말에 등장한 것도 꽤 있고요. 일제 강점기 20년대 거치면서 우리 고유 브랜드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유한양행이라든가 의약품, 식료품, 생활용품 중심으로 많이 생겼고요. 뭐 확 하고 이 브랜드가 개화한 거는 아무래도 6, 7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책에 유심히 보다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고유 브랜드들은 이제 7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끊기는데 정작 약간 그 친일 기업인들이 주도한 브랜드들은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과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오히려 더 커지는 네. 우리 현대사가 가진 비극을 이 브랜드의 역사도 되풀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여튼 100년 가까이 된 장수 브랜드는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독립운동을 했었던 기업이라는 걸 책을 통해서 처음 그러셨죠?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 예. 브랜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음. 역사는 몰랐었던. 특히나 또 1980년대 들어서는 수입이 자유화되고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또 브랜드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첨단 기술 쪽에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건 운명적으로 금방 또 죽기도 하는 거죠. 그때 살아남은 게 많지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시티폰 하는 거. 아, 그 기억하세요? 저는 저희 세대는 익숙한데. 역사를 통해서 공부했던. 그렇죠. 뭐 천리안 그때는 뭐 이 천리안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첨단 기술의 특성상 부침이 심하니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장수 브랜드로 자리 잡지는 못했죠. 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히트의 탄생.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박가분과 활명수. 활명수는 아실 테고 네. 박가부는 모르시죠? 저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네.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늦둥이어서 네. 연배가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기업과 브랜드가 이른바 가장 오래된 기업이냐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제 회사가 설립된 연도만 보면 1896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도 전이죠. 두산, 그 당시는 박승직 상점이라는 게 생겨났고 한 해 뒤에 동화약품, 당시에는 동화약방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화약방이 더 1년 뒤에 생기긴 했는데 이 1896년에 세워진 박승직 상점의 맥을 이은 게 두산 상사인데 이게 98년에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채표 활명수의 동화약품이 최장수 기업일 수도 있는데 네. 다만 박승직 상점이 두산의 모체거든요. 이른바 박씨 일가가 100년 기업을 일구게 되는 모체라는 점에서 이 두산 모체가 된 박승직 상점을 우리나라 현대 기업의 1호로 꼽기도 합니다. 기네스북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인정했고요. 네. 박가부는이라는 걸 내놓고 그야말로 이 회사가 뜨는데 박가부는 두꺼운 종이 상자에 이 육각형으로 돼 있는데 라벨을 붙여놓고 박씨가 만든 거라서 네. 박가 집안의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내놓은 화장품이었고 그 전까지는 다 전통 종이 약 같은 가루약처럼 종이에 분을 이렇게 담고 다녔는데 최초의 현대식 화장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메가 히트 브랜드입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님도 바르셨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엄청난 히트를 거두게 되고
1920년 이후 한 20년간 대한민국 여성들을 홀린 제품이었죠. 근데 20년 채 되기 전에 1936년경부터 이른바 납 논란이 벌어져요. 거기 납가루를 넣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분은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얼굴에 이렇게 가루가 붙지 않고 자꾸 떨어지니까 네. 그걸 붙이려고 납 성분을 좀 넣었는데 이게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중단되고 네. 그 이 제품은 이제 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 납은 실제로 이 책에도 일부 나오지만 그 인류가 그 유해성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납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로마 상류층이 뭐 화장품으로도 많이 썼지만 그 상수도가 당시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로마였는데 네. 납으로 이 상수도 관을 만드는 게 제일 편했으니까 이걸로 만들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닦고 이러면서 상류층이 많은 그 납 중독증에 시달렸는데 그게 한 계층의 몰락을 갖고 왔다. 그래서 제국의 몰락을 갖고 온 이유다라는 게 네. 고고학으로 밝혀지고 있고 엘리자베스 1세 대영 제국의 뿌리를 만들었다는 이 엘리자베스 1세도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하얀 분을 얼굴에 바르고 심지어는 그걸 닦아내질 않아서 죽을 때는 이게 거의 30cm 이르렀다는 그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계속 덧바르니까. 덧바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수명이 짧아진 거다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박가분도 그 유해성으로 인해서 20년도 못 채우고 허무한 몰락을 맞고 그렇죠. 말았는데 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지 사실은 소비자들이 유해성 논란이 딱 있으면 등을 돌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등 돌리게 할 수 있을지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랜드를 바꿔야죠. 브랜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직접적인 브랜드는 아닙니다만은 그 오비 맥주가 막 전성기를 누리다가 90년대 초에 두산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네. 유해 물질을 잘못해서 풀어가지고 공분을 자아냈고 불매 운동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른바 영원한 2위 기업으로 불리던 하이트 맥주가 치고 올라와서 하이트 신화도 벌어지는데 나중에 오비 맥주가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를 내놓죠. 네. 카스라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한번 등을 돌리면 돌아서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조기에 위기 관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걸 바로 잡든지 이게 안 된다면 브랜드를 버리는 게 차라리 네. 나은 거죠. 그만큼 브랜드라는 힘이 강력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예. 또 이 부채표 활명수로 좀 이건 아시죠? 그럼요. 근데 또 이게 단순한 소화제가 아니라 최고령 등록 상표로 유명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1910년에 보니까 활명수하고 부채표를 상표 등록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선 상표에 대한 굉장히 앞서가는 인식이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브랜드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미리 등록하거나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뺏겨요. 그래서 법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분들은 동아 약방은 굉장히 빨리 발빠르게. 했더라고요. 네. 예. 이게 그 뭐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한제국 궁중선전관이었던 민병호 씨가 궁중생약 비법에다가 서양식 양약 기술을 접목시켜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을 만든 건데 대단한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바이엘 아스피린하고 동갑내기였고 탄생한 게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엔 특히 그 시장을 다 뺏겼지만 중국 만주 일대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래요. 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이 활명수 몇 개를 싸들고 가서 거기서 팔아서 생활 자금으로 썼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박승직 일가는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제 등재됐지만 나중에 이제 적산 기업을 물려받아서 동양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반면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민병호 또 아들이었던 민강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를 대를 이어서 배출을 했어요. 이 민강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 때문에 옥고를 치르다가 죽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서 다시 기업 경영을 맡길 수 없으니까 윤창식이라는 분한테 기업 경영을 맡겼는데 이분도 독립운동을 해서 부채표
동화 활명수는 3명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이런 브랜드였는지는 사실은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예. 또 현재 LG그룹의 모태가 된 럭키 치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외국 브랜드를 최초로 제친 브랜드다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이 브랜드만 썼거든요. 왜냐하면 아, 다른 치약 제품이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독점적인 브랜드였는데 이 LG의 모태가 된 게 럭키 치약인데요. 31년에 구인회 상점이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도 꽤 오래 역사가 오래됐죠. 네. 100년 가까이 되는데 LG가 역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게 무역업 허가 1호. 우리나라가 국경을 넘어선 무역을 하게 된 게 이 부산에서 세웠던 LG의 후신인 구인회 상점의 후신인 조선흥업사였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고요. 해방과 함께 락키 그러니까 럭키를 한자어로 이제 찾아한 것 네, 말을 네. 빌려서 쓴 락키 화학공업을 설립했고 이게 이제 LG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어요. 럭키 크림이라는 거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렇게 박가분이나 이런 것 같은 대형 히트를 못하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용기가 병에 담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깨지고 그래서 소비자 사랑을 못 받게 되니까 다른 대체 용기를 궁리하다가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뭐 보편화돼 있지만 그렇죠.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되지만 네. 그 당시는 혁신적인 신소재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면서 이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에 흥미를 느껴서 사업 아이템을 아예 플라스틱 쪽으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1953년에 칫솔을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칫솔을 거의 안 썼으니까 손으로 저도 어렸을 때는 소금 묻혀서 닦았거든요. 네. 아니면 조금 이제 머리를 쓰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끝을 이렇게 막 여러 번 때리면 이렇게 소리 생겨요. 이걸로 닦았거든요. 그걸 칫솔로 활용. 그럼요. 60년대까지는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는데 제 나이가 너무 들어라서. 근데 어쨌든 그걸 팔았는데 네. 플라스틱 사업을 하면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고 보니까 치약이 없으니까. 치약이라는 게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당시 콜게이트 치약밖에 없었는데 그 치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럭키 치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럭키 화학공업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죠. 군부대 납품 같은 걸 통해서 한때는 진짜 제가 이거 말고는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있을 정도로 뭐 90% 이상을 시장을 장악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제품을 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가기보다는 그렇죠. 그 유연함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LG가 가진 기업 문화가 뭐 나중에 인화 조직 내부의 분열 없이 싸우지 않고 가족 간에도 분가하고 뭐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진짜 럭키의 힘은 지금 4대 구본무 회장이 알고 4대 회장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LG의 힘은 나중에 인화로 기업 문화를 정하게 되는데 사람 간에 다툼이 없고 형제 간에 분쟁이 없는 상황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실제 초기 LG의 성공은 이런 유연함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칫솔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치약으로 돌아서고 또 플라스틱 용기를 궁리하다가 이게 앞으로 미래의 용기가 되겠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업으로 돌아서고 하는 것들. 최근에 LG가 휴대폰 하다 정 안 되니까 버리고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런 유연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데 뭐 누적 적자가 5조 원을 넘어서는데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될 만한 곳으로 가는 거죠. 늘 말씀하시지만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포기도 용기죠. 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미원과 다시다. 야, 이거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네. 케이스 스터디고요. 워낙 격렬한 과점업체 간의 두 회사 간의 경쟁이었거든요. 싸움. 네, 싸움. 그리고 드라마 소재로도 90년대까지는 많이 이제 이 사례가 인용이 됐죠. 네. 그럴 만큼 강렬하게 각인된 브랜드 간의 경쟁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일제 강점기에 때는요, 일본 조미료가 압도적이었어요. 아지노모토라고. 우리 부모님도 그 후에 나오는 우리나라 제품을 다 그냥 아지노모토라고 불렀어요. 그 아지노모토라는 게 압도적인. 네. 근데 이제 미원이라는 게
아지노모토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기술까지 베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초창기에 가서 구해오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었지만 이 미원이 맛의 근원이라는 한자인데 네. 아지노모토가 같은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56년에 부산 동아화성공업이라는 걸 세워서 신선로 상표하고 미원 상표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이걸 등록했고 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조미료 시장의 절대 강자로 미원이 군림하게 되죠. 1960년대부터 경쟁 제품은 나오는데요. 별로 도전해도 성공한 경우가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게 지금 우리가 CJ라고 알고 있는 원래는 제일제당이었죠. 그렇죠. 63년에 이제 미풍이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있던 회사를 인수하면서 도전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 후에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이름을 바꿔서 다시다로 재도전하는데 이때 미원과 다시다 혹은 그 전에 미풍 간의 경쟁에서 유명했던 건 판촉물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고 또 영업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묘하게 호남과 영남으로 갈렸어요.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 간의 지역 대결 구도도 벌어졌고 금반지까지 막 경품으로 내놓을 정도가 됐고 영업사원들끼리 일부 지역에선 이상한 얘기지만 패싸움이 네. 벌어져 강목 전쟁이 벌어져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만해라 네. 하는 요청을 할 정도였죠. 화해를 시도하기도. 음. 근데 이런 혈투 결과로 미원이 승리를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미원과 미풍의 대결에선 당연히 미원이 승리했죠. 네.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 회장이 한때 토론을 해서 유명해졌죠. 자식 농사와 골프, 미원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세 가지가 본인으로서 회한이 남는 거였죠. 네. 근데 이 잘한 게 뭐냐면 제일제당 CJ가 잘한 게 75년경에 다시다로 재도전할 때 같은 시장에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라 시장을 조금 옮겨놔요. 종합 조미료 시장으로 옮겨놓는데 뭐냐면 이제 1세대 미원 같은 게 발효 조미료였다면 종합 조미료라 그래서 가루를 낸 멸치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시장을 이동하면서 네. 다시다가 앞서게 되는데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교재에 많이 등장하는 게 이때 CJ가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 기네스에도 오른 최장수 모델 김혜자 씨를 썼는데 무려 27년 썼어요. 국민 어머니란 네. 이미지가 강했으니까 네. 어머니 손맛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다시다가. 그리고 그래야 이 맛이야 혹은 고향의 맛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 국민들 뇌리에 남을 정도로 맞아요. 유명한 카피가 됐고 이때 미원의 대응이 조금 시장은 옮겨가고 있는데 늦어진 면이 있어서 그 다시다가 우위를 점하게 되죠. 93년에는 제가 기자 시절인데 기억이 납니다. LG 생활건강이 조미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맛그린이라는 걸 내놓을 때 고의적으로 도발을 해요. 후발주자는 반드시 선발주자의 아성을 깨트려야 되니까 도발을 하는데 이때 MSG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서 우리는 MSG를 넣지 않았다. 기존에 미원과 다시다는 MSG가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이른바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 논란을 우리 사회에 크게 이제 불거지게 만들죠. 네. 이걸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MSG가 식약처에서도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남아 네, 있죠. 네. 그 당시에 LG생건 광고 모델이 문성근 씨였거든요. 우리는 MSG가 없습니다고 했는데 해피면 문성근의 약자가 MSG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 MSG 역사를 잠깐 제가 책과 관련 없이 소개를 드리자면 1908년에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미 박사라는 사람이 이 맛을 개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천연에도 있는 맛인데 합성 화합물로 이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마미 이 말은 세계 미식계에도 퍼져서 지금은 세계 요리사들이 다 쓰는 말이 됐는데 우리말로는 감칠맛에 해당됩니다. 심지어는 제6의 맛이다. 네. 기존에 쓰고 짜고 뭐 이런 것과 다른 종류의 감칠맛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왜 우리한테 이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50, 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때는 중식 같은 게 미국에서 막 그 세계적인 음식이 될 때인데 중식에 이 MSG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Chinese
레스토랑 신드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중국 식당 가서 중국 음식 먹고 나면 너무 졸리고 심지어는 졸도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MSG가 유해하다는 논란이 번지게 되는데 그 결론은 그런 거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MSG를 많이 섭취를 안 하다가 섭취해서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거기 또 적응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 논란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죠.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합성 화합물이 그렇듯 너무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다. 그러나 네. MSG 자체는 천연에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유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났는데요. LG 측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걸 통해서 도발해서 시장을 흔들고 새로운 시장을 그러니까 MSG를 첨가하지 않은 조미료 시장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네, 본인들의 생각대로 간 거 같기는 하네요. 예. 그리고 또 미원과 다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책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두 브랜드,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독점을 한 거잖아요. 조미료 시장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독점해온 건강한 경쟁이라고 경향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경쟁이 가장 치열할 때 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이 경제 교과서에 이때가 과점 시장일 때입니다. 네. 두 개가 그야말로 사활을 건 경쟁을 할 때는 과점 시장으로 결국 이윤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경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크게 손해를 안 볼 수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긴 하지만 가격은 내려가고 네. 경품으로 금반지 주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너무 치열해져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과당 경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적하긴 하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삼양라면 대 농심. 라면 좋아하시죠?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뭐 라면들도 항상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하십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경쟁이 의외로 치열한 분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고 네. 그래도 이 라면 브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면 삼양라면 대 농심이겠죠. 네. 우리가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세계 1위더군요. 제가 한번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팔을 갔더니 그렇게들 또 많이 드세요. 우리 라면도 많이 먹고. 네네네. 거기에 2위, 베트남이 3위. 뭔가 좀 우리가 국민 소득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라면에 중독돼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네. 합니다만은. 근데 흥미로운 건 저도 이 책 보면서 알게 된 건데 60년 라면 역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인스턴트 라면이 들어온 게 60년 라면 역사에서 1위를 한 제품이 3가지밖에 없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삼양라면, 그 다음에 1983년에 나왔던 안성탕면, 1986년 신라면인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냐? 네. 신라면이 여전히 1위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라면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1958년에 일본에서 역시 개발됩니다.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인데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거죠. 라면이란 요리는 있었죠. 그 생라면. 근데 이 면발을 어떻게 생라면처럼 만드느냐 고심하다가 기름에 튀겨서 나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기름에 튀길 때 난 공기 구멍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라면이 불어서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모모후쿠라는 사람을 그래서 존경하는 미식가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게 지금은 불량식품처럼 거론되지만 초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요기를 대신해 준 거니까 대단한 인류에 기여를 했다. 네.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 모모후쿠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 모모후쿠의 이름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을 존경해서 이 창립자가 붙여놓은 건데 네. 데이빗 장이라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모모후쿠라는 이름일 정도로 이 라면으로 기여한 사람인데 63년에 일본보다 더 우리가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삼양의 전중인 회장이 그 기술을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베낀 거죠. 네. 몰입점이 된 겁니다. 좋게 표현하시려다가 예. 결국은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위대했던 건 뭐냐면 정말 싼 전략을 쓴 거예요. 저가 전략. 네. 그래서 무조건 100원. 그 이후에도 거의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 저가 전략으로 팔았는데
초기에는 안 팔렸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말씀하시던데 라면이 뭔지도 몰랐고 이걸 먹어도 되는지 불안하니까. 근데 69년부터 이른바 분식장려 운동이라 그래서 보리쌀이나 밀가루를 많이 먹게 권합니다. 70년대 내내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 받았거든요. 쌀이 100% 쌀을 쓰면 혼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분식 장려 운동하면서 밀가루로 만든 이 라면을 많이 이제 권하게 되는데 특히 이건 저도 기억하는데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쌀로 술도 못 만들게 했고 그래서 무밀, 쌀 없는 날이다. 그래서 무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라면이 그걸 대체할 만한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네. 건강식 개념으로 들어왔던 거고 거의 70년대 롯데식품 나중에 농심으로 이름을 바꾼 이쪽이 들어오기까지는 라면 시장에 완전히 그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죠. 네. 근데 롯데식품 신춘호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닭고기 국물 베이스에서 소고기 라면이라는 걸로 도전하게 되고 그 두 회사의 그 경쟁 구도가 성립되는데 흥미로운 건 롯데에서는 그 형이 신격호 회장이 동생 보고 라면 시장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요. 네. 근데 고집을 피우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춘호라는 동생하고 형인 신격호 사이가 벌어져서 신격호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까지 화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장례식장도 동생이 안 갈 정도의 사이가 되고 말죠. 그 계기가 된 것이 라면 시장 진출이었죠. 네. 86년 이후에 신라면이 줄곧 1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면 농심이 하는 것마다 히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하고 나서 네. 그렇죠. 뭐 너구리, 짜파게티 이런 거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라면들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짭하고 기생충이란 영화 때문에 세계인의 음식이 됐고 너무나도 유명해졌죠. 80년대 중반부터 농심이 역전을 하는데요. 네. 소고기 라면 뭐 이런 마케팅 결과기도 했는데 결정타가 89년에 있었던 우지 파동이라는 것을 저는 이 당시는 학교에 있었고 그랬지만 이 파동 때문에 삼양라면이 그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삼양라면이 2위가 아니라 거의 시장 점유율이 5%까지 추락하게 되거든요. 우지라는 게 뭐냐면 소고기 기름, 그러니까 동물용 소기름을 라면에 넣었다는 건데 그런 제보 한 장으로 투서 한 장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였는데 이것 때문에 삼양이 몰락해서 법정 관리까지 가게 되죠. 97년 대법원에서 궁극적으로 무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후에 여러 가지로 밝혀집니다만은 경쟁업체 간의 알력 싸움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그런 면에서 삼양이 상당히 불운한 시기를 이제 80년대, 90년대 겪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오뚜기 식품이 라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진짬뽕, 진라면 뭐 이런 걸로 지금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그 약간의 화병을 앓고 있던 전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한 2, 3년 흘러서 그냥 막 속으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것도 없고 법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쟁이라는 게 그렇게 비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쟁 업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게 시장의 논리니까. 맞아요. 그렇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아까 베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상대방의 히트 브랜드를 따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병 있죠. 이렇게 잘록한 그걸 코카콜라 컨투어 바틀이라고 그러는 코카콜라 윤곽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든 계기도 이 이른바 짝퉁 브랜드들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코카콜라가 히트하니까 짝퉁 브랜드가 뭐가 나왔냐 이렇게 역사책을 들여다봤더니 코카놀라, 마코카코, 토카콜라, 심지어 COK 코크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그걸 KOK 코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공모를 맡깁니다. 병으로 차별화할 텐데 색다른 병 만들 사람 있으면 만들어서 제안해봐.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은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손에만 쥐면 그게 어떤 콜라인지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짝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히트의 탄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진로.
진로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1924년에 장학엽이라는 분이 평남 진천 양조사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 그 동네 이름이 참못이 있다 그래서 진지동 물이 좋은 곳이라고 소문난 네.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진자에다가 증류를 할 때 보면 발효주를 불로 떼우는 거니까 이게 이슬처럼 몽골몽골 맺히거든요. 그게 증류주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슬로자를 써서 진로가 됐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소주는 그 쌀로 만든 발효주,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걸 증류시킨 소주가 아니면 진짜 태울 소자가 들어가는 소주가 아니라 희석식 소주라 그래서 쌀로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뭐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이런 걸 주정을 만드는 빨리 또 이제 증류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희석식 소주 형태로 일본 기술이 들어와서 이제 단가를 절약하고 숙성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두꺼비로 알고 있는 이 브랜드가 원래 원숭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 네. 이 책에 나오는데 원숭이가 이제 이북에서는 술 좋아하고 즐겁게 춤 잘 추고 해서 좋은 이미지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원숭이는 남한에 오니까 나쁜 이미지고 두꺼비가 훨씬 좋은 이미지더라. 떡두꺼비 같은 아이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 상징인 캐릭터가 바뀌게 되는 거고 64년에 10% 시장을 차지하다가 희석식 중심으로 가게 된 계기가 아까 얘기한 쌀로 술 만들지 말아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갔고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수도권을 차지하고 있던 삼학과 60년대 같이 싸우다가 삼학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책에는 세금 포탈로 나와 있는데 호남 기업이었다는 이유로 몰락했다는 그런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1970년 이후 이 진로가 수도권에 독주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방마다 하나씩 그 회사를 살려놓고 그 회사 소주를 50%를 소화해야 된다는 자도주 의무 구입 제도라는 게 70년대 중반에 들어오는데 그걸 다 뚫고 결국 진로가 천하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이 책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을 벌리다 보니까 회사가 외환위기 때 어려워져서 2005년에 하이트 맥주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최근에 진로 하면은 진로이스백이라는 상품을 포함해서 음. 과거 제품을 모티브로 한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이 두꺼비 캐릭터 숍인 두껍상회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두꺼비 캐릭터가 귀여워서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브랜드가 다시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뭘까요? 아까 도저히 안 되면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브랜드를 버려라 폐기 전략을 얘기했는데 네. 이 경우는 브랜드 리뉴얼 전략이죠. 브랜드를 갱신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네네. 이미지를 아주 낡은 오래된 브랜드에서 아주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바꾸는데 아주 성공한 드문 케이스죠. 외형적으로 보면 레트로 트렌드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네. 옛날 게 멋있어 보이는 을지로가 인기를 끄는 것과 비슷한데 특히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꺼비라는 게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귀여워요. 예, 그걸 재밌게 재가공해서 즐길 거리를 젊은 분들한테 즐겨준 게 네. 두 번째 요인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진로 독주가 거의 확정적이어서 그냥 진로 소주라는 거에 인이 배겼다. 네. 뭐 젊으나 나이가 드나 새로운 후발주자가 이 두산이 경월 소주를 가지고 도전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봐야 한 30% 최고로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독주 기간이 오래돼서 이제 다른 걸 상상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결정적인 그 경쟁 우위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발음을 주의할게요. 시발, 하동안 버스, 신진, 현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역사입니다. 네. 이 모든 게 발음 주의한 그 브랜드의 경우는 미군들이 버리고 간 찝차 조립해가지고 만들었던 첫 차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독자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만든 최초의 짬뽕이 되어 브랜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동한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버리고 간 버스에 드럼통 같은 걸
이어붙여서 만든 최초의 버스죠. 우리 네. 손으로 만든 이것들이 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이 시발이라는 브랜드는 아쉽게도 이제 죽어버려요. 한때 잘 나가다가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나라 자동차 설립을 허가하는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일본 차를 들여와서 네. 팔기 시작하니까 이 품질 차가 너무 크니까 팔리질 않게 돼서 문을 닫게 되는데 하동안 버스는 다만 후에 동아, 쌍용을 거쳐서 동아에서 지금 쌍용까지 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요. 신진자동차는 당시는 재벌 2위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70년대는 세한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대우로 인수가 되고 지금 GM 대우로 가게 된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진 브랜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현대차는 다르죠. 현대차가 그야말로 국내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게 계기가 됐던 거는 1969년부터 정부가 자동차를 국산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특정한 스펙을 맞춘 자동차를 내놓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도전을 많이 했는데 현대가 가장 성공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잘 아시는 독자 모델인 포니 이건 디자인도 우리가 돈을 주고 주지아라는 디자이너한테 사오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그 브랜드거든요. 이게 세계 16번째 그리고 아시아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독자 모델을 생산하는 나라의 반열에 서게 된 거죠. 현대차의 신화가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거고 글쎄요. 미래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 현대 기아가 더 유망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브랜드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아직은 중저가 이미지가 강하니까. 또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이 하나의 브랜드가 자리 잡기 위해서 국가의 소프트파워 같은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현대차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가 생산한 것이냐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제품 살 때도 메이드 인 베트남인가 차이나인가 이런 거 보죠. 네.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아직도 초인류의 느낌을 주진 못하고 있어서 다만 최근에 K 컬처랄까요? 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소프트 경쟁력이랄까요? 소프트 파워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네. 최근에는. 그런 점에서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도 조만간 초인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동차 분야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탄생을 할까요? 저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분야에서 우리도 애플이나 테슬라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자면 지금 같은 제조와 생산의 단계를 넘어서서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 숙제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명품들은 역사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전통과 문화가 있고 미국의 제품들은 혁신 제품이라 괜히 그 미래형 제품들 같거든요. 네. 우린 그 중간에 껴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뭔가 거기다가 더 혁신의 느낌을 가미하는 게 뭐 역사야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 가미하는 게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히트의 탄생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정체된 브랜드는 결국 사라진다. 그래서 브랜드 역사는 일대기인 동시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쟁사이기도 하다. 삼양농심, 미원 다시다 뭐 이런 거 보면 전쟁사죠 사실. 네. 기업 마케터나 이제 사업가들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들여다 보면 사업이나 기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총체적으로 감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경제부 기자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 기사를 쓰는데 이런 브랜드 역사를 모르고 아주 단편적으로 얼마가 팔렸다 뭐 이런 얘기만 쓰니까 이 흥미롭고 다양한 과거의 얘기들이 브랜드에 다 나오니까 이런 걸 담아서 쓰면 기사들이 더 재밌을 텐데 요즘 기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소장님의 후배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셔야겠군요. 예.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다음 추측 만나볼게요. 사실 기반의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세상의 진실을 읽는 법. 에너지, 환경, 경제 사상가 바츠라프 스밀이 쓴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책 통해서 많이 배우죠. 별책 부록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재미가 배우는 재미입니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오죠.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